SQLD 자격증 특강 시작하겠습니다. 데이터 모델과 SQL을 학습할 것인데요. 조금은 어려울 수도 있는 정규화, 관계와 조인의 이해, 트랜잭션, 널 속성, 그리고 식별자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QLD 자격증 특강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회차의 주제는 데이터 모델과 SQL인데요. 우리 이전 회차에서 개념적 모델링, 논리적 모델링, 물리적 모델링 얘기를 하면서 논리적 모델링의 핵심이 정규화라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예, 바로 그 정규화에 대해서 살펴볼 거고요. 정규화를 하게 되면 당연히 조인이라는 것과 관련돼서 필수적으로 생기겠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고 반정규의 필요성도 고민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규화와 관련돼서 조인과 반정규화에 대해 살펴볼 거고요. 다음에 트랜잭션을 조금 더 세부적으로 다시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간단하지만 널 속성이 어떤 것인지 살펴볼 거고요. 본질 식별자와 인조 식별자가 어떤 개념인지 용어적인 내용 중심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SQLD 자격검증 시행사 사이트에서 제공해 주신 그 주제별로 이렇게 잡다 보니까 약간 앞뒤가 조금 다르거나 조금 모호한 부분도 있긴 한데요. 그래도 충실히 거기서 가이드된 순서대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어떤 내용들은 굉장히 간단한 용어만 이렇게 확인하고 넘어가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아마도 당연히 그러시겠지만 전체적으로 이 특강에 있는 내용 한번 하고 안 하시는 게 아니라 최소한 문서만이라도 반복해서 여러 번 보시고 그다음에 이왕이시면 특강 내용도 반복해서 청소해 주시면 더 학습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전체를 하나로 기억하자. 이게 학습에 효과가 좋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관련된 내용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규화를 얘기하기 전에 함수적 종속성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함수적 종속성. 데이터들이 상호 종속되는 현상이고요. 결정자와 종속자의 관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밑에 설명해 드리는 건 내용 보시면 바로 어떤 의미인지 아실 것 같습니다. X이면 Y이다. 결정자인 X가 Y, 종속자를 결정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Y가 X에 의해 결정된다는 거죠. 이러한 관계를 함수적 종속성이 있다라는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X를 결정자, Y를 종속자 이렇게 부릅니다. 이런 함수적 종속성에는 기본 원리가 있는데요. 속성의 부분집합 XY에서 X이면 Y인 겁니다. Y에 대응되는 X는 하나만 존재한다는 겁니다. 즉 Y는 하나에만 종속된다는 겁니다. 하나에만 종속된다. X가 기본 키인 경우 모든 속성 Y는 X에 종속된다. 그쵸? 당연히 기본 키는 그 튜플, 그쵸? 그 인스턴스 자체를 구분할 수 있는 특징이 있는 거니까요. 그 다음에 X에서 Y인 관계에서 X가 후보 키가 아닐 경우 이상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바꿔 말해서 결정자와 종속자와의 관계, 특히 기본 키의 종속성이 있는 부분으로 잘 구성하지 않으면 이상현상이라는 것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상현상이 뭐냐면요. 릴레이션, 테이블의 데이터를 조작할 때 의도하지 않은 현상이 발생하거나 데이터가 브리치되는 얘기인 겁니다. 또는 데이터가 누락이 발생하는 현상이라는 겁니다. 보통 삽입 이상, 갱신 이상, 삭제 이상이라고 합니다. 삽입 이상이라는 거는요. 이런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불필요한 데이터까지 함께 갖추어서 추가해 줘야지만 데이터를 입력할 수 있는 그런 문제. 갱신 이상. 중복된 데이터 문제로 하나의 데이터를 변경했는데 다른 데이터가 변경되지 않아서 데이터가 서로 모순에 빠진 현상. 삭제 이상은 내가 데이터를 삭제하려고 하는데 삭제되면 안 되는 다른 데이터까지 한꺼번에 삭제됨으로써 데이터의 모순이나 문제가 생기는 현상, 이것이 삭제 이상입니다. 따라서 삽입 이상, 갱신 이상, 삭제 이상을 합쳐서 데이터 이상 현상이라고 그러고요. 바로 이렇게 결정자와 종속자와의 관계, 특히 X가 후보키가 아닐 경우, 바꿔 말하면 쉬운 말로 X 뭐죠?
주식별자 프라이머리 키에 종속된 상태가 아니면 이상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게 어떤 얘기죠? 이 관계를 고려하면서 세분화해가는 과정, 이게 정교하거든요. 데이터 중복을 최소화하면서 중복을 없애가면서 다음에 이상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를 세분화하는 과정, 이게 정교하거든요. 따라서 함수적 종속성은 정교의 또 기본이 되는 근간이 되는 이론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함수적 종속성은요, 몇 가지의 종류가 있습니다. 먼저 완전 함수 종속성, 이행 함수 종속성, 부분 함수 종속성이 있습니다. 더 있긴 합니다. 더 있긴 한데 우리는 요 세 가지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x, y가 z일 때 x가 z가 아니고 y가 z가 아니면 z는 완전 함수 종속이라고 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x, y가 이렇게 있습니다. x, y가 z를 종속하고 있는데 x만으로는 z를 종속할 수 없고 y만으로도 z를 종속할 수 없고 반드시 x, y 두 가지로만 z를 종속한다. 그러면 이러한 상황을 완전 함수 종속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완전 함수 종속성이라고 합니다. 이행함수 종속성, x가 y를 종속하고 y가 z를 종속하는데 x가 다시 z를 종속하는 경우, 자, 다시 그리겠습니다. x가 y를 종속하는데 y가 다시 z를 종속합니다. 그랬더니 그러고 나서 보니까 x가 또 z를 종속하고 있어요. 이러한 관계를 이행함수 종속성이라고 합니다. 부분함수 종속성, 이거는 완전함수 종속성을 이해하고 나시면 바로 되는 건데요. x, y가 z를 종속하는데 x가 z를 종속하거나 혹은 y가 z를 종속하는 일이 발생했다. 그럼 이거는 부분함수 종속성이 있다고 합니다. 완전함수 종속성이 무엇인지, 이행함수 종속성이 무엇인지, 부분함수 종속성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확인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것들을 기반으로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을 분리해 가는 과정이 정교하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면 2차 정규와 부분함수 종속성을 제거하는 겁니다. 3차 정규와 이행함수 종속성을 제거하는 겁니다. 자, 1차 정규와 데이터의 원자성을 확보하는 겁니다. 다중치를 제거하겠다는 거죠. 자, 이런 특징이 있는 거기 때문에 완전함수 종속성, 이행함수 종속성, 부분함수 종속성을 이왕이면 제가 간단하게 그려드린 이 그림과 함께 기억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정규화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규화의 개념, 정규화는요, 불필요한 데이터 중복에 따른 이상현상을 제거하기 위해서 무선실 분해하는 과정입니다. 무선실 분해라는 건 뭐냐면요, 분해한 다음에 조인을 통해서 다시 원래의 관계 또는 원래의 데이터를 그대로 복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관계와 의미가 그대로 유지된다는 겁니다. 대신에 이상현상을 제거하기 위해서 데이터 중복을 최소화하면서 분해하는 것, 이것이 정규화인 겁니다. 함수적 종속성을 이용 또 참고해서 릴레이션이, 즉 테이블이 연관성 있는 속성들로만 구성되도록 분해하는 과정, 이게 정규화인 겁니다. 키워드가 있죠. 중복을 제거하고 중복을 최소화하고 이상현상을 제거한다. 무손실 분해한다. 함수적 종속성을 참고한다. 이런 거죠. 다음에 정규형이라는 게 있습니다. 제1정규형, 제2정규형, 제3정규형 이렇게 정규형이 있거든요. 정규화로 도출된 데이터 모델이 갖춰야 될 특징입니다. 이걸 정규형이라고 합니다. 자, 다시 정규화의 특징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정규화의 원칙이 있습니다. 무손실 분해, 조인 등을 통해서 원래의 의미를 그대로 복원해서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함수적 종속성을 이용한다. 최소 데이터 중복성, 즉 중복을 최소화한다. 분리의 원칙, 나눈다. 테이블을 분해해 간다는 겁니다. 장점이 있습니다. 왜 하냐는 거죠. 이상현상을 제거하고 이상현상, 삽입, 삭제, 수정. 삽입 이상 뭐라고 그랬었죠? 관계가 잘못되어 있어서 데이터를 삽입할 때 불필요한 데이터까지, 없는 데이터까지 넣어줘야 되는 그런 문제. 수정 이상. 데이터를 수정했더니 중복돼서 저장되어 있는 다른 곳과의 일관성이 깨져버리는 문제. 삭제 이상. 원래는 튜플 하나만 삭제하려고 했는데
유지되어야 될 정보까지도 함께 삭제되어서 문제가 되는 현상, 이런 이상 현상을 제거하고 일관성을 유지한다는 겁니다. 또한 중복을 제거하기 때문에 어찌 보면 물리적으로는 저장 공간을 절약할 수도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것보다는 이상 현상을 제거해서 데이터들을 조금 더 정합성 있게 문제없이 사용하겠다, 이 목적이 더 크겠죠. 또 하나, 데이터 구조의 유연성을 확보한다. 구조가 잘 잡혀 있고 잘 모델링 되어 있으면 사용성도 높고 그만큼 독립성을 확보하는 데도 좋기 때문입니다. 그 정도죠. 하지만 장점만 있냐? 단점 혹은 바꿔 말하면 고려사항도 있습니다. 당연히 조인이라는 게 필요하겠죠. 조인은 두 개 이상의 테이블을 합쳐가지고 사용하는 거예요. 물론 이후에 다시 설명을 드릴 겁니다. 다른 회차에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 겁니다. 근데 합쳐진다는 이 과정 자체가 어떤 거죠? 작업이 필요한 거잖아요. 따라서 성능 저하가 발생합니다. 장점을 위해서, 이상현상을 제거하기 위해서 무선실 분해하는 정규화를 수행을 했더니 오히려 쿼리하는 입장에서는 조인을 통해서 조인으로 말미암아 성능이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한다. 장점만 있는 건 아니죠. 따라서 이런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반정규화, 관리하는 상황에서 정규화에 역행되는, 바꿔 말하면 중복된 데이터 혹은 계산된 임시 데이터, 이런 것들을 함께 저장해서 관리하는 것들도 고려한다는 겁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정규화가 되겠습니다. 이제 정규화의 유형을 볼 건데요. 기본적으로 1차, 2차, 3차 정규화 유형이 있고요. 기타 4차, 5차, BCNF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SQL 뒤에서는요, 3차 정규화까지가 좀 시험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3차까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물론 4차, 5차, BCNF가 안 나온다라고 보장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이제 기출 동향을 보니까 3차까지가 필수고 4차, 5차, BCNF는 뭐 이제 상황이 되면 좀 더 공부해보자, 이렇게 약간 여지를 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1차 정규화, 원작 값을 확보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이거예요. 취미라는 컬럼이 있는데 취미라는 컬럼에 축구, 야구, 배구 이렇게 들어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의 속성에는 하나의 값만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 원작 값을 확보해야 된다. 이것을 1차 정규화라고 합니다. 1차 정규화는 이제 기본이 되는 거죠. 그쵸? 원작값. 1차 정규화의 키워드는 뭐다? 원작값. 이겁니다. 반복되는 속성 제거하고 다중값 속성을 분리해야겠지요. 그쵸? 모든 값들이 원작값으로만 구성된다. 그쵸? 원작값으로 구성된다. 이거 1차 정규화입니다. 테이블을 딱 봤을 때 1차 정규화인지 아닌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예, 원작값이 아니라 다중치가 들어있으면 그거는 1차 정규화가 안 된 거예요. 자, 이제 2차 정규화가 있습니다. 2차 정규화의 키워드는 뭐냐면요. 이건 암기죠, 우리 입장에서. 부분 함수 종속성을 제거하는 겁니다. 부분 함수 종속성이 뭐였었죠? X, Y가 Z를 종속하는데 X가 Z를 종속하거나 혹은 Y가 Z를 종속하는 현상, 요거를 부분함수 종속성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요거 한번 간단하게 예를 들어볼까요? 어떤 게 있는지. 여기에 학번이 있습니다. 그쵸? 여기에 과목 번호가 있다고 해볼게요. 과목 번호가 있습니다. 봤더니 학번과 과목 번호를 합쳐서 성적이라는 것을 종속시키고 있더라고요. 성적. 자, 성적을 종속하고 있습니다. 됐죠? 요거는 뭐예요? 이건 완전함수 종속성이죠. 이렇게 되면. 근데 가만히 봤더니 학번이 지도 교수를 종속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가만히 봤더니 지도 교수는 또 학과를 종속하고 있는데 또 봤더니 학번이 또 학과를 종속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이렇게 종속하고 있다. 바꿔 말하면 결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좀 용어 헷갈렸으니까 다시 해볼까요? 학번과 과목 번호가 성적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쵸? 종속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학번이 지도 교수를 결정하고
지도교수가 학과를 결정하는데 또 학번이 학과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그림을 하나 그렸는데 어떤 문제점이 있죠? 완전함수 종속성도 있지만 부분함수 종속성이 있죠? 학번과 과목 번호가 아니라 학번이 지도교수를 결정하고 있잖아요. 또 이행함수 종속성도 있습니다. 학번이 지도교수를, 지도교수가 학과를. 그쵸? 또 학번이 학과를, 이행함수가 있죠? 자, 요것을 다 분해하면 2차, 3차가 끝나는 겁니다. 일단 2차 정규화부터 해볼까요? 2차 정규화 어떻게 할까요? 예, 나누면 되는 겁니다. 어떻게 나누냐면요. 이 그림 그려볼게요. 동일하게. 조금 전에 봤던 그림에서 학번과 과목 번호가 성적을 결정하니까, 즉 종속하니까, 종속시키니까, 그쵸? 자, 요건 냅두고 그 다음에 아까 학번이 지도교수를 결정하고 있었잖아요. 종속시키고 있었잖아요. 종속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이거를 분해하는 겁니다. 어떻게? 학번을 만들고요. 학번이 누구를 이렇게 지도교수를 결정하게 하는 겁니다. 됐죠? 자, 지도교수는 다만 학과를 여전히 결정하고 있고요. 학번이 학과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요, 보세요. 완전 함수 종속성이 된 거죠. 즉 부분함수 종속성을 제거한 거죠. 부분함수 종속성을 제거한 겁니다. 부분함수 종속성을 제거했습니다. 어떻게? 자, 완전 종속하고 완전 종속하고 부분적으로 종속했던 게 제거가 됐잖아요. 왜? 왜 된 거죠? 나누었으니까. 이렇게 돼서 부분함수 종속성을 제거해서 2차 정규화로 만든 겁니다. 이게 부분함수 종속성을 제거한 2차 정규화라는 겁니다. 자, 당연히 릴레이션 R은 1차 정규화는 만족시켜야 되고요. 릴레이션의 기본 키가 아닌 속성들이 기본 키의 완전 함수 종속성이 되도록 만들었다. 그쵸? 다만 기본 키가 하나일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기본 키가 하나라는 것은 부분이 없는 거니까요. 부분 함수 종속성이 있다는 것은 기본 키가 2개 이상의 키로 모인 복합 키라는 얘기인 거니까요. 됐죠? 자, 이렇게 해서 2차 정규화, 부분함수 종속성 제거를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럼 3차 정규화. 자, 지금 이 테이블은, 요 구조는 3차 정규화 대상이 되나요? 예, 됩니다. 왜 될까요? 이행함수 종속이 있었잖아요. 3차 정규화라는 건요, 이행함수 종속성을 제거하는 거거든요. 여기 보시면 학번이 지도교수를, 지도교수가 학과를, 학번이 학과를. 자, 이행함수 종속이 있는 거잖아요. 이것을 없애주는 게 3차 정규화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거 어떻게 바꿀까요? 녹화를 잠시 멈추고 이렇게 화면을 정비하고 그림 다시 그려봤습니다. 자, 이행함수 종속성이 있죠. 지금 학번이 지도교수를, 지도교수가 학과를, 학번이 학과를. 자, 이거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역시 나누면 되는 겁니다. 어떻게 나누면 될까요? 학번이 어떻게? 지도교수를. 맞죠? 학번이 지도교수를 결정한다. 이렇게 종속관계를 표시해주고 그 다음에 어떻게? 지도교수가 어떻게? 학과를 결정한다. 이렇게 나누면 되잖아요. 나누면 어떻게 되죠? 자, 이 관계를 2개의 관계를 나누었더니 이행함수 종속성이 사라졌죠. 자, 이행함수 속성을 제거하는 거, 이게 3차 정규화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릴레이션 R이 2차 정규화를 만족하고 기본 키가 아닌 모든 속성들이 기본 키에 대하여 이행적 함수 종속의 관계를 가지지 않도록 만들겠다는 거죠. 바꿔 말하면 기본 키 외의 속성들 간에 함수 종속이 없도록 만들겠다는 겁니다. 어떻게? 나누어서. 근데 가만히 보시면 일단 여기까지 얘기하고요. 가만히 보시면 학번이 지도교수를, 지도교수가 학과를 맡기는 한데 학번과 학과의 관계를 어떻게 이 관계에서 도출할지가 좀 모호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시나리오가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학생은 입학을 했는데 아직 지도교수가 결정돼 있지 않아요. 그럼 이 학생이 학과를 알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그쵸? 이렇게 정규화를 해 나가는 가운데 관계가 잘못되어지거나 관계가 깨어지는 문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물론 지금 이 상황이 그 상황이라고 이야기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건 시나리오에 따라 다른 거니까. 따라서 1차, 2차, 3차 정규화뿐만 있는 게 정규화만 있는 게 아니라 당연히 추가적인 정규화 기법도 있는 거고요. 바로 이러한 문제들, 조금 전에 예로 들었던 그런 문제들을 보호하기 위한 여러 가지 어떤 모델을 보완하는 기법들도 함께 있습니다. 자, 그렇다라는 것 정도 말씀을 드리면서 하지만 우리는 돌아와서 무엇을 기억한다? 1차 정규화, 원자값을 확보한다. 다중치를 제거한다. 맞죠? 2차 정규화, 뭐죠? 부분함수 종속성을 제거합니다. 완전함수 종속이 되도록 만듭니다. 3차 정규화, 이행함수 종속성을 제거합니다. 속성들 간의 함수적 종속성이 없도록 만듭니다. 이거 기억하셔야 합니다. 내용을 보시고 이게 정규화 1차 정규화 대상인지 2차 정규화 대상인지 3차 정규화 대상인지를 보시고 그 다음에 그것을 변환했을 때 결과도 보실 필요성이 있습니다. 자, 기본 암기고요. 또 이러한 내용들은 실제 테이블을 구조를 봐가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학습해 주실 필요성이 있습니다.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시간 관계, 그 다음에 지명 관계상 다 나열해서 설명드릴 수가 없어서 일부는 기출문제 풀이 쪽에서도 기출문제가 해당되는 게 적절한 게 있다면 그때 보기로 하되 우리 학습하시는 분들은 블로그나 또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구글 검색 등을 통해서 1차, 2차, 3차 정규화에 대해서는 조금 더 깊이 공부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관련된 내용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정규화, 조인, 반정규화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이야기 드렸듯이 정규화는 성능과 관련해서도 이슈가 있습니다. 정규화의 장점, 계속 반복되는 얘기죠. 데이터 이상 현상을 제거하고 데이터 중복을 최소화하면서 그러한 또 한편으로는요. 입력 수적 삭제 시 성능이 향상됩니다. 왜냐하면 작은 단위이기 때문에 입출력 속도가 빠를 수도 있기 때문이죠. 자, 다시 잘 기억하시는지 여쭤보겠습니다. 데이터 이상현상 제거, 이상현상에 뭐가 있다고 그랬죠? 삽입 이상, 갱신 이상, 삭제 이상. 삽입 대신에 입력 이상 뭐 이럴 수도 있습니다. 삽입, 갱신, 삭제 이상이 있습니다. 이상 현상이 있습니다. 자, 그런 것들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왜? 중복을 최소화하면서 무손실 분해하기 때문에 무손실이라는 것은 조인 등을 통해서 원래의 관계, 원래 데이터를 그대로 이제 파악하고 복원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분해한다. 그게 무손실 분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거기에 따라서 입력 수정 삭제 시 성능도 향상될 수 있다. 이 얘기는 작은 단위이기 때문이라는 의미인 거죠. 자, 근데 정규화의 단점 바꿔 말하면 고려사항이 있는데 나누었기 때문에 합쳐서 조인해서 사용해야 한다라는 그 문제가 있죠. 즉 조회 시 처리 조건에 따라서 성능 저하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참고로 조인, 둘 이상의 테이블을 연결해서 논리적 관계를 기준으로 검색해서 결과 집합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제가 하나를 합친다고 얘기했지만 조건에 따라서 합쳐지는 형태는 다양하게 구성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라는 거죠. 그 대안 중에 하나로 반정규화가 있습니다. 반정규화. 반정규화의 핵심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정규화를 다 수행하고 한 다음에 반정규화를 수행하는 겁니다. 어차피 반정규화 할 거니까 정규화를 다 할 필요성이 있냐? 이거 틀린 말인 거예요. 정규화를 다 수행한 다음에 우리가 관리하는 범위 내에서 중복과 구조의 추가 등을 고려하면서 반정규화를 하는 겁니다. 잘 관리해야겠죠. 역행하는 거니까. 반정규화, 데이터 중복을 허용하여서 조회 성능을 향상시키는 겁니다. 조회 성능을 향상시키는 겁니다. 쿼리, 정규화 이후에 수행한다. 반정규화 절차가 있는데요. 먼저는 정규화 대상을 조사해야겠죠. 당연히 성능이 떨어지고 조회가 많이 일어나는 것을 대상으로 해야겠죠. 그 다음에 바로 반정규화를 적용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대안이 있는지를 봅니다. 뷰를 만들지. 이후에 또 볼 거죠. 우리가 클러스터링을 할지. 그러니까 접근하는 속도를 빠르게 할지, 인덱스를 할지 이런 거 말하는 겁니다. 어플리케이션 튜닝이 필요할지. 어떻게 보면 어플리케이션은 우리 데이터베이스와 따로 떨어져 있는 우리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SQL을 사용하는 측이 어플리케이션이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어플리케이션 로직과 SQL을 사용하는 방식을 튜닝하는 게 성능에 더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쪽이 첫 번째 튜닝 포인트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우리 SQLD 출제 기준이 최근에 바뀌었는데 바뀌기 전에는요. DB 성능과 관련된 부분이 조금 많이 나왔습니다. 상대적으로 좀 나왔습니다. 그때는 이 성능 부분을 얘기를 했지만 우리는 그러니까 이번에는 우리는 반정교화라는 이 수행하는 절차 가운데 튜닝 포인트가 이 정도 있다. 성능을 고려할 포인트가 이 정도 있다 정도는 체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플리케이션 튜닝도 있는 겁니다. SQL 구문 자체를 튜닝하는 게 반정교화 전에 먼저 하는 거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대안을 검토해서도 역시 문제가 있고 반정교화가 필요할 때는요. 관리되는 범위 내에서 반정교화를 적용해야겠죠. 그렇다면 반정교화는 어떠한 기법이 있을까요? 테이블 단위로도 할 수 있고요. 컬럼 단위로도 할 수 있습니다. 테이블 반정교화는요. 테이블을 병합할 수도 있고요. 합치는 겁니다. 합치는 거. 나눠놓는데 또 합쳤다는 거죠. 테이블을 분할할 수도 있고요. 테이블을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원래 없어도 되는데 성능을 고려해서 추가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테이블 병합은요. 당연히 1대1, 1대 m의 관계도 테이블 병합할 수 있고요. 다음에 슈퍼 타입과 서브 타입으로 관계가 있다면 또 하나로 합쳐버릴 수도 있는 거죠. 이런 게 가능하다. 테이블 분할은 테이블을요. 속성에 따라 수직으로 분할해 버릴 수도 있고요. 그쵸? 또 수평으로도 분할할 수 있습니다. 요거를 수평 분할을 다른 말로 하면 인스턴스 분할이나 파티셔닝이라고도 합니다. 자, 수직 분할을 다른 말로 속성 분할이라고 하고요. 이렇게 테이블 분할은 테이블 수직 분할과 수평 분할 이렇게 나뉠 수 있습니다. 테이블 추가도 있습니다. 어떤 테이블들이 주로 추가될 수 있을까요? 당연히 중복된 테이블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부분 테이블, 통계 테이블, 이력을 관리하는 이력 테이블 이런 것들이 추가될 수 있겠죠. 그래서 테이블 반정교환 이렇게 테이블에 대한 병합과 분할과 추가가 있다라는 거 얘기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컬럼 반정교화가 있습니다. 컬럼을 대상으로 하는 반정교라는 거죠. 중복 컬럼을 추가할 수도 있고요. 파생 컬럼을 추가할 수도 있고요. 이력 테이블 컬럼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중복 컬럼 추가는 뭐냐면요. 그러니까 업무 프로세스상 가만히 봤더니 조인이 굉장히 많이 발생된다는 거예요. 그 컬럼에 대해서는. 그럴 때는 그 컬럼을 아예 그냥 추가해서 붙여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쵸? 성능 측면에서 말하는 거죠. 파생 컬럼 추가. 예를 들면 반복되는 계산 같은 거 있잖아요. 계산값 같은 것들이 있다면 그 계산값을 미리 계산해서 추가해 놓겠다라는 겁니다. 그쵸?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상품 재고, 상품의 프로모션에 따른 적용, 할인가 이런 것들이 되겠죠. 자, 이런 것들 파생 컬럼 넣을 수 있다는 겁니다. 원래 필요 없는 건데 성능 등을 고려해서 추가적으로 넣어놓는다는 겁니다. 이력 테이블도 넣을 수 있습니다. 자, 대량의 이력 테이블 같은 경우에는요, 특히 조회할 때 속도가 많이 느려지거든요. 그래서 조회 기준이 될 만한 것들을 판단해서 미리 추가해 놓는 방식이라는 거죠. 예를 들면 최신 데이터 이런 것들 별도로 분리해 놓는 것들을 이야기 드릴 수 있습니다. 반정교화와 관련해서 상대적으로 많이 좀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자, 이런 내용들이 또 사지선다니까 구문으로 나올 수도 있으니까 또 잘 체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트랜잭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전 차수에서 트랜잭션에 대한 커밋, 롤백 이런 명령을 살펴보고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트랜잭션의 개념과 필수 암기사항들 그런 것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트랜잭션의 개념입니다. 데이터베이스의 무결성을 보장하며 요청된 작업을 완료하기 위하여 한 번에 수행되어야 할 1년의 리드라이트 연산을 정의한 논리적 작업 단위입니다. 자, 요거 다시 읽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의 무결성 보장을 위하여. 그러니까 데이터가 잘못 저장되거나 흔히 말해서 깨져버리거나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또는 연관되어 있는 요청된 작업을 잘 완료하기 위해서 한 번에 수행되어야 될 리드라이트 작업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요것을 정의한 논리적인 작업 단위라는 겁니다. 당연히 한 번에 수행될 수 없는 단위이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봤을 때 분할할 수 없는 작업의 최소 단위라고 볼 수 있겠죠.
중간에 멈춰지거나 진행 도중에 만약에 다른 것들이 치고 들어오게 되면 자, 트랜잭션이 진행되고 있는데 다른 것이 치고 들어와서 데이터를 변경해 버리면 무결성이 망가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분할할 수 없는 최소 단위, 수행되어야 할 최소 단위라는 겁니다. all와 nothing이라는 건요. 구성되어 있는 모든 작업들이 한 번에 다 실행이 되거나 아니면 안 되거나 해야 되지 중간에 몇 가지만 실행되는 건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요런 특징이 있습니다. 트랜잭션, 논리적인 한 번에 수행되어야 될 일련의 리드 라이트 연산을 정의한 논리적 작업 단위, 분할할 수 없는 최소 단위, all와 nothing 요러한 것들이 키워드입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암기 사항이 있습니다. 트랜잭션은 특징이 있는데요. 원자성, 일관성, 고립성, 지속성입니다. 영어로 automaticity, 다음에 consistency, isolation, durability가 되거든요. 이거 두음을 따서도 외우시는 게 좋습니다. 원일, 고지 이렇게 외우셔도 좋고요. ACID 영어로 외우셔도 좋습니다. 아무튼 원자성, 일관성, 고립성, 지속성은요. 트랜잭션의 특징으로서 항상 얘기되고 있는 거니까 꼭 기억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원자성은 뭐냐면요. all와 nothing이에요. 원자성, 단위라는 거죠. 완전히 완료되거나 또는 완료되지 않았다면 수행 전과 똑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전체이거나 아니어야 한다는 거죠. 이 트랜잭션이 있다 그러면 전체가 완전하게 오케이 실행이 되거나 아예 실패가 돼서 아예 아니게 돼서 트랜잭션이 실행되기 원래 상태로 그대로 복원을 시키거나 이래 된다는 겁니다. 원자성. 일관성. 이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인데요. 실행이 성공적으로 완료되면 데이터베이스에 모순 없이 잘 일관성 있게 보존된 상태에 된다는 겁니다. 당연한 거죠. 고립성. 트랜잭션의 부분적인 실행 결과는 다른 트랜잭션에 접근할 수 없다는 겁니다. 트랜잭션이 실행되고 있는데 여러 개의 리드 라이트 연산 부분적인 작업들이 있을 거잖아요. 이 중간 결과를 다른 다른 것들이 참조하거나 접근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됐죠? 지속성. 완료된 트랜잭션의 결과는 영구적으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원자성, 일관적, 고립성, 지속성은 중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일관성과 지속성은 당연하다고 볼 수 있고요. 원자성과 고립성이 조금 독특하죠. 원자성, all와 nothing. 완전히 완료되거나 그렇지 않다면 수행되기 전과 같아야 된다. 원자성. 트랜잭션의 부분적인 실행 결과를 다른 트랜잭션에 접근하면 안 된다. 고립성. 왜죠? 아직 all와 nothing이니까 다 처리가 안 됐는데 중간에 참조한다라는 것은 아직 완결되지 않은 중간값을 참고한다는 거잖아요. 그런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요. 그쵸? 흔히 우리가 은행과 관련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100만 원이 있는데 그쵸? 90만 원을 인출하려고 했는데 인출 작업이 완료되기 전에 또 90만 원을 인출하는 게 들어와 버리게 된다면 잔고는 100만 원인데 90만 원이 두 번 인출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좀 예로 들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이 일관성입니다. 완전히 하나의 단위가 끝나기 전까지는 그 중간에 있는 데이터를 다른 트랜잭션이 중간에 있는 실행 결과 말하는 겁니다. 그 과정을 다른 트랜잭션이 접근하면 안 된다. 고립성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트랜잭션은요, 상태 다이아그램을 갖습니다. 자, 트랜잭션이 실행, 액티브가 되면은요, partially committed, 그래서 부분 완료 상태가 되고요, 완전히 끝나면 완료가 됩니다. 그 다음에 활성 상태, 진행 상태에서 문제가 생기면 실패가 되고요. 물론 부분 완료에서도 어버트로 중단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실패된 경우에는 롤백을 통해서 철회가 됩니다. 어버티드. 원래대로 돌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활성, 부분 완료, 실패, 커밋, 철회. 요런 커미티드, 어버티드, 완료와 철회 이렇게 돼 있다라는 거, 요 그림이 있다라는 거 정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트랜잭션의 상태 다이어그램, 조금 전에 그림으로 그렸던 거를 다시 한번 글로 적어 놓으면서요. 관련되어 있는 SQL 구문과도 잠깐 살짝 연결해 놨습니다. 실행, 트랜잭션의 실행 시작 혹은 실행 중인 상태를 말하고요. 우리 SQL에서는요. 스타트 트랜잭션 이런 구문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물론 DBMS에 따라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이제 마음에 걸리긴 하지만 일단 스타트 트랜잭션이 시작입니다. 부분 완료, partially committed, 트랜잭션의 마지막 명령을 실행하는 상태인 겁니다. 그러니까 실행이 되고 있는 거죠. 아직 커밋되거나 롤백되지 않은 상태,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실패. 트랜잭션을 더 이상 정상적으로 실행할 수 없음을 발견한 상태, 문제가 발생된 상태죠. 철회.
트랜지션이 실패돼서 또는 의도적으로 취소해서 시작 전 상태로 환원된 상태 롤백입니다. 스타트 트랜잭션 그다음에 처리하는 게 롤백이 되는 겁니다. 명령으로는 완료 커미티드 트랜잭션이 성공적으로 완료된 상태, 저장되고 완전히 반영된 상태, 그게 커밋이라는 명령과 관련이 있습니다. 됐죠? 그래서 우리 기억나시죠? 이전 차수에서 커밋과 롤백 이 정도 명령어만 살펴봤습니다. 또 세이브 포인트가 있는데요. 롤백의 기준점을 설정합니다. 이게 롤백이라는 것이 트랜잭션이 진행될 때 여러 가지의 단위 트랜잭션들이 실행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롤백이라는 것이 DBMS 데이터베이스 안에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 안에 보면은요. 이 로그 파일과 관련돼서 다 처리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어찌 보면 이런 거예요. 그 뭐라 그럴까? 우리는 그냥 롤백하면 원래 상태로 돌아갑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 즉 DBMS는 이러한 트랜잭션을 관리하고 롤백을 하기 위해서 로그 파일들을 중심으로 해서 복잡한 관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효율을 조금이라도 잘 관리하기 위해서 세이브 포인트라고 해서 롤백의 기준점을 설정해서 복귀하는 부분, 그러니까 롤백하는 그 상황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합니다. 요게 롤백의 기준점을 설정한다는 세이브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이후에 간단한 어떤 그런 코드 전체 코드에서 발췌한 간단한 예제를 보고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트랜잭션 관련 명령어의 예를 담아봤습니다. begin 트랜잭션으로 트랜잭션을 시작하고요. 진행 중에 세이브 포인트로 해서 세이브 포인트 이름을 이렇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작업들을 하죠. 업데이트도 하고 인서트도 하고 여러 가지 작업들을 합니다. 그쵸? 지금 요 같은 경우에는요 보면은 업데이트 set 웨어 명령으로 셋 명령으로 그쵸 직원의 성 라스트 이름을 업데이트를 하고 있네요. 그쵸? 직원의 아이디가 207인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라스트 네임을 스미스로 업데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쵸? 이런 명령들을 수령하고 난 다음에 커밋 해버리면 반영이 되겠죠. 근데 롤백을 하는데 롤백 투 세이브 포인트 이름을 주게 되면 바로 그 세이브 포인트가 지정된 그 상태로 롤백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정도의 흐름 구문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롤백, 커밋, 그 다음에 트랜잭션의 개념, 트랜잭션의 특징, 그쵸? 원자성, 고립성, 일과성, 지속성 이런 것들을 잘 기억해 주시고 또 주요 키워드 암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몇 가지 용어만 간략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널의 개념인데요. 널이라는 건요. 값이 없는 상태, 즉 존재하지 않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0과는 다른 얘기인 겁니다. 구체적인 값이 입력되지 않은 상태 아니면 아예 텅텅 비어있는 값이 없는 상태를 널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런 그 컬럼에 그 속성 값에 널이 있다면요. 어떤 특징이 있냐면요. 동일한 레코드, 하나의 레코드 안에서의 그 널이 포함된 속성을 포함된 연산의 결과값은 널이 됩니다. 널. 다른 인스턴스, 여러 개의 컬럼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다른 인스턴스의 데이터와 함께 연산될 경우에는요. 널은 제외가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썸과 같은 것을 수행할 때 그쵸? 널 값은 대상에서 빠져버린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널의 개념과 특징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당연히 여기 널의 특징 중에서 동일 로에 대한 연산의 결과값은 널이 된다는 것과 다른 인스턴스의 데이터와 함께 연산될 경우에는 널 값이 제외된다는 부분들은 이후에 살펴볼 SQL의 여러 가지 예제를 통해서 또 확인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자, 하지만 지금은 이런 특징을 기억해 주시면서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질 식별자와 인조 식별자의 개념에 대해서 이야기 드릴게요. 그냥 용어 정의입니다. 본질 식별자라는 개념이 있고요. 인조 식별자가 있습니다. 이미 이전 차수에서 확인하고 온 내용이죠. 다만 이 내용이 데이터 모델과 SQL이라는 이 범위 내에서 함께 또 이렇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SQLD 그 출제 기준의 그 시행체에서 작성해 놓은 순서에 따라 진행하고 있다라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본질 식별자, 업무 프로세스에 실제 존재하는 식별자고요. 별도의 가공을 거치지 않은 원래 식별자입니다. 인조 식별자, 업무적으로 생성된 것은 아니에요. 본질 식별자가
복잡한 경우 두 개 이상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과 같이 복잡한 구성을 갖고 있는 경우 그럴 때 인위적으로 만든 식별자인 거고요. 대리 식별자라고도 합니다. 그쵸? 본질 식별자가 복잡하고 두 개 이상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좀 편리하고 간결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만든 식별자, 이게 인조 식별자라는 거죠. 자, 요렇게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인조 식별자 얘기가 나오면요, 비식별 관계가 된다라는 키워드도 함께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부가적인 상세 설명을 드리기 전에 인조 식별자, 비식별 관계가 된다, 요 정도 키워드 정도로 그냥 체크 정도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이번 차수에 주요하게 살펴볼 내용은 마무리 진 셈이 되었습니다. 이제부터 설명드리는 것은 이번 차수의 핵심 주제는 아니지만 이후 차수에 학습할 다양한 SQL 문들을 공부하고 때로는 실습하고 때로는 조금 더 깊게 학습하기 위해서 도움이 될 만한 서비스 사이트들을 몇 가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잘 이용하셔서 효율적으로 학습해 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는 유명하죠. 챗GPT입니다. openai.com, 그쵸? 요 사이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생성형 AI죠. 정말 잘 가르쳐 줍니다. 특히 IT와 관련된 부분, 뭐 프로그래밍이라든지 SQL 이런 것들은 물론 가끔 약간 오타도 나오고 결과가 좀 모호한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정도를 가늠하고 보게 된다 그러면 관련 내용을 학습하는 데는 정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가끔 엉뚱한 대답도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잘 분석하고 교과서와 함께 비교하면서 참고하고 적절하게 필터링할 필요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겠죠. 우리 한번 직접 그 내용 지금 실시간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제가 사용하는 챗GPT를 가지고 왔는데요.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나는 SQL을 공부하고 싶다. 내가 알아야 할 내용이 무엇인지 알려줘.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굉장히 좀 엉뚱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내가 무엇인가를 공부하고 싶은데 뭘 알아야 될지 모르겠다. 이것부터 물어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대답이 어떻게 나올지 잘 모르겠는데요. 궁금하니까 한번 이렇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SQL 기초 이렇게 나오네요. 그쵸? 데이터 타입과 테이블도 알아야 된다고 나오고요. DML 알아야 된다고 나옵니다. DDL 얘기 나오고요. 어찌 보면 우리가 이미 살펴본 내용과 연관되어 있는 것도 있고 앞으로 살펴볼 내용과 연관되어 있는 것도 있죠. 좀 확대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됩니다. 조인, 서브 쿼리, 직계함수, 데이터 정렬 필터링, 우리가 살펴볼 내용들 그대로 있습니다. 트랜잭션, 조금 전에 살펴본 내용이죠. 보안 권한 관리, 우리 DCL에서 살펴봤던 내용이죠. 자, 이런 내용들 어찌 보면 이미 우리가 알고 있고 목차로 갖고 있는 내용들 그대로 얘기해주고 있죠. 자, 이렇게 무엇을 공부하고 싶은데 내가 무엇을 잘 모르겠다, 무엇을 공부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그것부터 물어보고 시작할 수 있는 거죠. 우리 교환에 제가 그 교재에 입력해놨던 그 텍스트 한번 물어볼까요? 이렇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SQL 셀렉트문의 특징을 궁금하니까. 근데 여기 왜냐면 여기 보시면 우리 여기 보시면 조작 언어에 그 삽입, 갱신, 삭제 이런 것들 알아야 된다고 했잖아요. 셀렉트 이런 거 알아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첫 번째 SQL 기초 중에서 셀렉트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고 했으니까 셀렉트문의 특징이 궁금하다. 근데 말로만 아니라 실제 셀렉트문의 예제와 또 테이블의 실행 결과도 함께 보여달라고 할 겁니다. 재밌죠? 왜냐하면 테이블 자체를 우리가 만들지도 않았는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답변해 주는지 보겠습니다. 데이터를 조회하는 데 사용하는 가장 기본적인 명령입니다. 당연하죠? 맞습니다. 셀렉트문의 테이블의 특정 제어를 조회하기 사용합니다. 맞습니다. 자, 특정 열을 선택하고 조건을 설정합니다. 정렬할 수 있습니다. 직계함수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룹화도 할 수 있습니다. 그쵸? 조인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기본 예제, 기본 셀렉트문 예제 보여주고 있고요. 또 보겠습니다. 조건을 포함한 셀렉트문도 이렇게 보여주고 있겠네요. 자, 보여주고 있죠. 이렇게 됐죠. 정렬을 포함한 거, 그쵸? 오더바이절 있는 부분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앞으로 살펴볼 내용이라고도 볼 수 있죠.
자, 이렇게 됐죠. 자, 이 정도가 되니 얼마든지 더 물어볼 수 있겠죠? 자, 우리 또 어떤 걸 물어보면 좋을까요? 우리가 이후에 살펴볼 내용인데요. SQL의 서브 쿼리에 대해서 한번 물어볼까요? SQL의 서브 쿼리에 대해서 예제와 결과를 포함하여 함께 설명해 줘. 요렇게 한번 타이핑해 보겠습니다. 뭐라고 나올지 요 정도까지만 보겠습니다. 됐죠? 예. 맞습니다. 서브 쿼리는 여러 가지로 또 구별돼서 각각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 이후 차수에서 살펴볼 거고요. 네. 자, 웨어절에서 사용하는 서브 쿼리가 있습니다. 그쵸? 이런 식으로 쭉 보여주고 있죠? 자, 어차피 보기 시작했으니까 끝까지 보겠습니다. from절에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런 얘기도 하고 있네요. 서브 콜의 남용은 성능저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서 사용해야 됩니다. 라는 얘기도 하고 있고 또 SQL 쿼리 자체를 좀 복잡하게 만들 수도 있겠죠? 그래서 SQL 쿼리문을 복잡하게 만드는 것을 좀 단순화시키기 위해서 뷰라는 것도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도 있고요. 이와 같이 챗GPT에게 SQL과 관련된 것을 물어보면서 하나하나 학습해 갈 수도 있겠죠? 자, 따라서 챗GPT를 사용하실 수 있는 환경이라고 그러면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유료 모델인 GPT-4를 사용하고 있지만 무료 모델에서도 기본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으니까 가능하시면 한번 같이 활용하시는 게 학습 효율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후로는 SQL을 공부할 수 있는 좋은 사이트들을 몇 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liveSQL.oracle.com 뭐죠? 예, 오라클 SQL을 실습해보고 또 이렇게 튜토리얼에 따라가지고 하나씩 학습해가 볼 수 있는 좋은 사이트입니다. 해당 사이트의 메인 UI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실제로 사이트에 접속하시면 이렇게 키워드를 검색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튜토리얼에 들어가시면은요. 이렇게 가이드에 따라서 하나씩 공부할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테이블을 만드는 것부터 시작을 하고 있지요. 이렇게 쭉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다소 바로 사용하기엔 좀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어느 정도 다른 조금 더 쉬운 과정을 통해서 SQL을 좀 한번 익히신 다음에 요 사이트에서 실습도 하시고 가이드에 따라서 하나씩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이트부터 소개시켜 드린 이유가 있는데요. 오라클이기 때문입니다. 기본적으로 일반적인 서비스 사이트에 대해서는요. 마리아DB라든지 MS SQL 관련된 그런 실습하는 서비스들은 좀 있는데 오라클에 특화되어 있는 서비스는 많이 찾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특히 오라클닷컴이잖아요. 그래서 다소 어려움은 좀 있겠지만 처음 하신다고 그러면 오라클을 공부하기에는 오라클 SQL을 공부하기에는 좋은 사이트이기 때문에 이것부터 설명을 드렸습니다. 소개를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w3school.com이라는 건데요. 이거는 정말 고마운 사이트입니다. 참고로 W3school은요. HTML부터 시작을 해서 다양한 언어도 공부할 수 있는데 그중에 SQL도 공부할 수 있는데요. w3schools.com 이거 혹시 잘 모르시는 분이 계시면 꼭 한번 접속해 보시고 이런 걸 할 수 있구나라고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W3 스쿨 사이트 SQL 튜토리얼 쪽으로 들어온 겁니다. 그 링크 타서 당연히 이쪽에 보면 SQL과 관련된 여러 가지 부분들이 메뉴 체계로 잘 구성되어 있고요. 대략 보셔도 어떤 내용인지 아실 겁니다. 아직은 익숙하지 않다고 하시면 우리 그 특강을 전부 들으시면 적어도 어떤 게 공부 대상이라는 것 정도는 그룹핑이 될 거니까 그것을 가지고 보시면 어떤 내용이 이 안에 있겠구나라는 것을 감을 잡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 사이트가 좋은 게요. 해당된 내용에 대해서 친절하게 설명도 하고 있지만 보시면은요. 이렇게 설명도 하고 있지만 퀴즈도 이렇게 내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Try and Yourself를 누르시면은요. 제공되어 있는 내장 DB가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직접 SQL문을 실행하면서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확인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직접 확인할 수 있죠. select from customers 해가지고 지금 SQL을 실행해 본 겁니다. 이와 같은 좋은 장점이 있으니까 이 사이트 메모에다가 꼭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또 지금 영어로 되어 있지만 한글로 번역시켜도 또 그럴듯하게 표시가 되니까 상황에 따라서 번역하셔서 접속하셔도 좋겠습니다. 이번에는요, SQL 튜토리얼 ORG 사이트인데요. 해외에서는 꽤 유명한 사이트 같더라고요. SQL을 앞에서 봤던 것보다 아까 오라클 봤었잖아요. 오라클보다는 조금 더 쉽게 학습할 수 있게 해놨습니다. 그쵸? 쉽게 학습할 수 있게 해놨습니다. 따라서 이 사이트도 보시면서 좀 이렇게 학습하시는 데 도움이 되시면 좋겠다고 해서 이렇게 안내를 드렸습니다. 실제 사이트에 접속한 화면이고요. SQL이 무엇인지, 기본 신텍스는 어떻게 되는지, 셀렉트 구문은 어떻게 쓰는지, 소팅은 어떻게 하는지 이렇게 주제별로 쭉 해놨습니다. 그렇죠? 나름대로 튜토리얼로 돼 있어서 좀 따라가기에 좋게 되어 있죠? 참고로 W3 스쿨은 주제별로 따라가면서 학습하는 것도 좋지만 왼쪽에 보여주는 메뉴 체계를 보면서 레퍼런스로 살펴보기에 참 좋은 거고요. 지금 이 사이트 SQL 튜토리얼 ORG는 따라가면서 학습하기에 조금 더 최적화되어 있고 좋은 사이트가 되겠습니다. 상대적으로 쉬운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이제 SQL GU.net이라는 거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튜토리얼 사이트고요. 그 다음에 SQL 티칭이라는 사이트가 있는데요. 요건 또 재밌습니다. 요거는 설명도 하고 그다음에 관련돼서 예시도 나와 있지만 문제 퀴즈처럼 해가지고요. 계속 패스하는 방식으로도 진행이 됩니다. 실제로 사이트에 접속한 화면인데요. 셀렉트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기본 가이드를 준 다음에 한번 SQL 문을 작성해 봐라. 뭐 그런 내용들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쭉 나와 있기 때문에 하나씩 따라가면서 보시면 SQL을 익숙해지는데 도움이 되시겠죠? 이렇게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기본적으로 꼭 이번 차수에서 꼭 알아야 될 SQLD와 관련된 내용들 정리했고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학습을 위한 사이트도 안내해 드렸습니다. 다시 잠깐 정리해 드리자면요. 학습을 위한 사이트에서는요. 챗GPT 사용하시면은 마치 가정교사처럼 사용할 수 있으니까 당연히 첫 번째로 권장드리고요. 그 다음에는요. 여기 보시면은 SQLteaching.com도 쭉 퀴즈처럼 쭉 풀어가기에 좋습니다. 한 번 정도 공부하신 다음에 익숙하신 상태에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SQL 튜토리얼 ORG 처음 시작할 때 단계별로 학습해 나갈 때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굉장히 유용한 전체 내용을 한번 공부한 상태에서는 정말 유용한 왜냐하면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지는 않은데 세부적으로 기억이 잘 나지 않고 관련된 SQL을 타이핑하면서 즉각 사용해보고 확인해보고 싶다 그러면 w3schools.com도 사용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맨 마지막에 우리한테 남는 거는 세 가지가 되겠네요. 챗GPT 당연히 사용할 거고요. 그 다음에 w3schools.com 레퍼런스는 항상 있을 거고요. 다소 어려울지 몰라도 오라클 SQL을 공부하고 학습하기 위해서 livesql.oracle.com 이 사이트도 계속해서 공부하게 되겠지요. 자, 계속 반복된 내용도 쭉 얘기 드려서 어떠실지 모르겠는데요.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